반타신경이 좋네 원전아. 너무 좋아서 수상할 정도야. 10월의 소나기가 서울에 쏟아져 내렸다. 살을 찌르는 바늘처럼 차가운 비였다. 서초구 국가정보원 본부의 방음 취조실 안. 공기는 담배 냄새와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차 있었다. 리설주는 금속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꼿꼿이 세운 허리,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린 두 손, 그리고 매끄러운 참나무 테이블을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뼈속 깊이 박힌 규율이 느껴졌다. 리소령, 아니 리설주 씨라고 불러야 하나? 최 차장이 붉은색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철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제707 특수 임무단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어. 아주 커다란 시궁쥐지. 설주가 눈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폭풍 전야의 호수처럼 고요했으며 어떠한 감정도 잃지 않았다. 왜 접니까? 깨끗한 요원들이 수천 명은 있을 텐데요. 이 쥐새끼는 평범한 놈이 아니니까. 놈은 동족의 냄새를 맡을 줄 알거든. 최 차장이 사진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박동혁, 훈장을 받으며 굳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놈은 너무 완벽해. 기록은 깨끗하고 작전 수행 능력은 압도적이며 애국심엔 티끌 하나 없지. 하지만 평양에서 첩보가 들어왔어. 흑조가 활성화되었다고. 그리고 그 흑조는 지금 707 부대 안에 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설주가 짧게 물었다. 신병, 이서리로 위장이 때 정치 선전용으로 특별 채용된 북한 탈북자로 말이야. 당신은 검은 양이 될 거야. 놈은 부대 전체가 경멸하는 촌스럽고 약해 빠진 탈북 계집애 따위는 경계하지 않겠지. 당신의 임무는 관찰이야. 만약 박동혁이 흑조라는 게 확인되면 최 차장이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단호하게 해보였다. 알겠습니다. 설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죽어주는 어린 양 연기를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3일 후 군용 환비 트럭이 이서리를 이천에 있는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에 내려주었다. 이천의 바람에는 짭짤한 진흙 냄새와 기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설주는 배낭을 고쳐매고 고개를 숙인 채 위병소를 통과했다. 즉시 아침 구보 중이던 병사들의 탐색하는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정부의 빌어먹을 민족화합 정책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한 계집애가 특채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야, 저기 봐. 저게 그 빨갱이 공주님이냐? 거리낌 없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설주는 배낭끈을 꽉 쥐었다. 참아라. 너는 이설이다. 너는 나약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존재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고 겁먹은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쭈뼛쭈뼛 걸음을 옮겼다. 여군 숙소 구역. 설주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 한 짝이 그녀의 얼굴 옆을 쌩 하고 지나가 뒤쪽 나무 문에 강하게 부딪혔다. 퍽!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날카롭고 조롱 섞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2층 침대 아래 칸에 앉아있는 건 김지아 중사였다.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다른 여군 3명이 킥킥거리고 있었다. 설주는 몸을 굽혀 신발을 주워들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 신발 받으십시오, 중사님. 지아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오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설주의 이마를 세게 밀쳤다. 북한에서 왔다며? 거기서 나무 껍질이나 갉아먹지. 뭐 타러 여기까지 기어와서 내 아까운 세금을 축내. 그 촌스러운 말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오네. 저는 그저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서. 설주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국가? 지아가 크게 웃으며 동료들을 돌아봤다. 얘가 국가라는데? 야, 이 미친년아. 여긴 대한민국이지. 난민 수용소가 아니야. 위에서 꽂아줬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여기 707에서 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네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말을 마치자마자 지아가 손을 거칠게 쳐내며 설주가 들고 있던 신발을 날려버렸고 신발은 설주의 얼굴을 강타했다. 뺨에 진흙이 묻어 지저분해졌다. 설주는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다. 마음속으로 설주는 계산하고 있었다. 거리 0.5m.
경동맥 노출됨. 수도로 모골대를 한 번만 가격하면 이 계집은 30초 안에 숨이 끊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매로 진흙을 닦아내고 누군가 오물을 잔뜩 부어놓은 침구류가 있는 구석진 빈 침대로 묵묵히 걸어갔다. 다음날 근접전투 훈련장.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탄피와 모래먼지로 뒤덮인 연병장을 비췄다. 각동혁 소령이 관망대 위에 서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뒷지마를 진 채 마치 전쟁의 신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폐건물 급습 훈련을 실습 중인 신병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다. 철주는 김지아의 조에 배정되었다. 명백히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였다. 지혜조! 앞으로!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야, 빨갱이, 네가 포인트맨 서. 지아가 명령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에 보통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맞는 위치였다. 내 발목 잡지 마라. 설주는 K1A 소총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기해야 한다. 그녀는 그럴싸하게 빗맞춰야 하고 엉성하게 움직이되 아군에게 치명적인 위험은 주지 않아야 한다. 진짜 신병이 할 법한 실수처럼. 그들이 킬하우스로 진입했다. 종이 표적들이 연속해서 튀어올랐다. 탕! 탕! 설주가 발포했다. 총알은 표적의 심장이 아닌 어깨 부분에 박혔다. 그녀는 문턱에 걸려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예비 탄창을 떨어뜨렸다. 멍청한 년, 팀 다 죽일 셈이야. 지아가 소리치며 목표물을 사격하기 위해 지나가는 척 설주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아주 강력한 발차기가 옆구리살을 파고들었다. 설주는 통증에 숨이 턱 막혔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일어났다. 전망대 위에서 박동혁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가늘게 뜨며 킬하우스 내부 감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설주가 넘어지는 그 순간 그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반사적으로 사람은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을 짚거나 총을 놓게 된다. 하지만 설주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총구가 전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검지는 방아쇠울에서 펴져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그 찰나의 순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닥에 닿자마자 방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훑었다. 그것은 엉성한 신병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시간의 생사훈련을 거쳐 주인이 숨기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살인기계의 본능이었다. 재밌군. 박동혁이 중얼거리며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훈련 종료 후 사조는 설주의 지체 때문에 최하점을 받았다. 팀 전체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팔굽혀펴기 200회 얼차례를 받았다. 김지아는 팔굽혀펴기를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없는 년아. 네가 무슨 빗자루별이야. 맹세컨대 널 죽여버릴 거야. 설주는 이를 악물고 하나하나 횟수를 채웠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이 따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뒷목을 태울 듯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살짝 들자 높은 곳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박동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병사들의 경멸과는 달랐다. 낯선 피냄새를 맡은 맹수의 호기심이었다. 설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놈이 의심하고 있다. 괴롭힘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따돌림과 육체적 학대로 변해갔다. 점심시간 식당. 설주가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자 시끌벅적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녀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빈 의자에는 어느새 배낭이나 모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 자리 있거든요. 한 남자 병사가 턱짓했다. 설주는 말없이 잔반처리구역 근처 구석진 테이블로 걸어갔다. 식판을 내려놓자마자 김지아와 그 패거리가 다가왔다. 어머, 우리 이동우는 뭘 드시나? 지아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마시다만 초코우유 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북한에는 우유 같은 거 없지? 내가 한턱 쏠게. 설주가 반응할 새도 없이 지아는 우유 팩을 거꾸로 뒤집어 설주의 식판에 쏟아부었다. 갈색 우유가 김칫국, 흰 쌀밥과 뒤섞여 걸쭉하고 역겨운 혼합물이 되었다. 먹어. 지아가 명령했다. 남기지 마. 국민의 혈세니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당직 사관들도 고개를 돌려 못 본 채 했다. 그들의 눈에 탈북자를 교육하는 것은 군기를 잡기 위한 일상적인 일일 뿐이었다. 설주는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이 모욕감은 백두산 생존훈련 때
나무 뿌리를 씹어먹던 시절보다 더 끔찍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전사였다. 여기서 그녀는 온 부둥개일 뿐이다. 왜? 싫어? 지아가 허리를 숙여 설주의 귀에 속삭였다. 아님, 돼지 새끼 마냥 내가 직접 떠먹여줘? 설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사님. 설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역겨운 혼합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시큼한 우유 냄새와 김치의 매운맛이 뒤섞여 위장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다. 수치심도, 눈앞의 적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분노도 함께 삼켰다. 지아는 설주의 도끼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었다. 독한 년, 주는 대로 처먹네. 멀리서 박동혁이 기둥에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설주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붉어지는 턱 근육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저 인내심은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평범한 탈북자라면 울거나 도망치거나 절망 속에서 반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삼키고 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날 밤 박동혁은 이설이의 신상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함흥 출신, 2021년 탈북, 부모 사망. 하지만 흑조의 직감은 이 서류가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속삭였다. 좋아, 이설이. 동혁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눈동자에 살기가 스쳤다. 내 껍데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보자고. 일주일 후 훈련 일정이 무장 구보 및 장애물 극복으로 변경되었다. 장대비가 쏟아졌다. 병사들은 30설주가 나무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빗물 때문에 나무가 미끄러웠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옆 레인에서는 김지아가 이미 정상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2m 높이에 매달려 있는 설주를 내려다보았다. 교관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지아는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설주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걷어찼고 동시에 벽 모서리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을 짓밟아봤다. 악! 설주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다. 아래는 진흙 구덩이였지만 그 진흙 밑에는 그물을 고정하기 위한 날카로운 나무 말뚝들이 숨겨져 있었다. 안전하게 착지해야 할 구역에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관성대로 떨어진다면 등뼈가 나무 말뚝에 직격당한다. 척추골절은 확실하고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 본능이 깨어났다. 더 이상 엉들을 수 없었다. 공중에서 설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어 뒤로 떨어지던 자세를 엎드린 자세로 바꿨다. 그녀는 나무벽을 발로 강하게 차서 반동을 이용해 몸을 0.5m 더 멀리 날려보냈다. 치명적인 말뚝의 위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풍! 그녀는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몸을 3바퀴 굴리며 착지했다. 공수부대 특수요원의 낙법이었다. 그리고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며 튀어올랐고 무의식적으로 허벅지에 찬 훈련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신병의 낙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개사나 슈퍼솔저의 움직임이었다. 설주는 자신이 실수로 본색을 드러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단검을 놓고 다리를 감싸주며 아픈 척 진흙탕을 뒹굴었다. 아, 내 다리 너무 아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동혁이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아픈 다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가 낙하 궤적을 바꾸기 위해 걷어찼던 나무벽의 진흙 자국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세게 찼는지 나무에 금이가 있었다. 그가 다가와 쭈그려 앉더니 설주의 턱을 움켜쥐고 억지로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비가 쏟아졌다. 반사신경이 좋군, 신병 이설이. 동혁이 부드럽지만 죽음의 함의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좋아. 너무 좋아서 수상할 정도로.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원 동작 그만. 오늘 밤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시리, 행존 및 도피 훈련이다. 그리고 여기 이 동무가 너희들이 사냥할 토끼가 될 것이다. 지아가 즐겁다는 듯 웃었다. 사냥한다는 건 체포를 위해 무력을 써도 좋다는 뜻이었다. 설주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동혁의 의도를 간파했다. 놈은 오늘 밤 숲속에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한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기술을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병사들에게 맞아 죽게 만들 셈이다. 어느 쪽이든 정체는 드러난다.
오늘 밤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천 산악지대의 밤이 빠르게 찾아왔다.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은 짙은 어둠과 차가운 빗줄기 속에 잠겼다. 기온은 섭씨 5도 아래로 떨어졌다. 생존 및 도피 훈련은 2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규칙은 간단했다. 이설이는 숲 깊은 곳으로 숨을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후 김지아가 이끄는 알파팀 12명으로 구성된 늑대 무리가 추적을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까지 잡히면 훈련 불합격. 군에서 불명예 제대다. 하지만 설주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처형식이다. 설주는 숲속을 죽어라 달렸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낮에 추락할 때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내가 보내는 고통 신호를 무시했다. 그녀는 쉬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멈췄다. 설주는 개울로 들어가 얼음장 같은 물을 거슬러 500m가량을 이동했다. 채취를 없애 군견이 방향을 잃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늙은 참나무 위로 기어올라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멈춘 채 심장 박동을 빗소리에 맞췄다. 바스락.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 불빛이 덤불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잘 찾아봐. 그 북한 쥐새끼. 멀리 못 갔을 테니까. 김지아의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 울렸다. 야간 작전 중에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야 했지만 지아는 사냥감의 멘탈을 부수기 위해 일부러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설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놈들은 전술 대응을 갖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 나온 깡패들처럼 낄낄대고 떠들며 개머리판으로 나무를 두들겨 댔다. 이런 무시무시한 방심은 군인의 기술에 대한 모욕이었다. 야, 여기 개울가에 신발 자국이 있어. 한 남자 병사가 소리쳤다. 쫓아! 잡는 놈한테는 내가 고기회식 쏜다. 그리고 난 그년한테 진정한 동화가 뭔지 가르쳐 줄 거야. 지아가 훈련용 단검을 뽑아들며 으르렁거렸다. 칼날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설주는 나무 껍질을 꽉 움켜쥐었다. 놈들이 함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8인병기의 반사신경으로 설주는 이미 참나무 밑동에 간단한 덫을 설치해 두었다. 발목 높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칡넝쿨, 그리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나뭇가지가 연결되어 있었다. 지나가기만 하면. 하지만 설주는 손을 풀었다. 안 된다. 만약 그들을 다치게 하면 동혁은 나를 위험한 간첩으로 몰아붙일 명분을 얻게 된다. 계속해서 약한 피해자 연기를 해야 한다. 그녀는 덫을 작동시키지 않기로 하고 나무 반대편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와 숲 더 깊은 곳으로 후퇴하려 했다. 하지만 불우는 끈질겼다. 저기 있다! 나무 위야! 강력한 손전등 빛이 설주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춰 시야를 멀게 했다. 열화상 고글이었다. 젠장. 신병 훈련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다. 박동혁이 그녀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알파팀에게 몰래 쥐어준 것이 분명했다. 쏴! 페인트탄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날아들었다. 페인트탄이라 해도 근거리에서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고통을 준다. 한 발이 설주의 옆구리에, 또 한 발이 허벅지 안쪽에 명중했다. 설주는 땅으로 떨어져 굴렀다. 일어날 틈도 없이 군화발이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밟아 진흙탕 바닥에 그녀를 고정시켰다. 안녕 예쁜이. 김지아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전등을 설주의 눈에 들이댔다. 잘도 숨었네. 근데 여긴 우리 구역이고 장비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잊었나 봐? 건장한 병사 4명이 달려들어 설주의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그녀의 무기를 빼앗고 총을 멀리 던져버렸다. 규칙은 생포야. 한 병사가 말했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중사님. 적당히 할게. 지아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설주의 뺨을 향해 천둥 같은 귀싸대기를 날렸다. 짝!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설주의 입가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와 짠 빗물과 섞였다. 이건 네가 눈에 거슬려서. 지아가 말했다. 짝! 이번엔 손등으로 후려쳤다. 이건 감히 나랑 같은 공기를 마셔서. 설주는 비틀거렸고 머릿속이 어질어질했다. 그녀는 고장난 인형처럼 축 늘어져 놈들이 팔을 잡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차 잘못했습니다. 설주가 헐떡이며 말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울어야 한다.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 살려주세요. 나갈게요. 여기서 나갈게요. 나가? 지아가 미친 듯이 웃으며 설주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혔다. 그게 쉬울 것 같아? 넌 707에 5점이야.
난 네가 들것에 실려 정문을 나가는 꼴을 봐야겠어. 지아가 신호를 보냈다. 두 병사가 설주를 꽉 붙잡아 진흙탕에 무릎 꿇렸다. 지아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하더니 징박힌 군화로 설주의 복부를 향해 번개 같은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설주는 몸을 웅크렸다.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에 위액과 담즙이 섞인 토사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위장이 믹서기에 갈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복근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 순간 자동으로 딱딱하게 경직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었다면 비장이 파열되었을 충격이었다. 아직 기절 안 했어? 맷집 한번 줬네. 지아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단검을 꺼내 차가운 칼날을 설주의 뺨에 댔다. 여기다 작은 줄 하나 그어줄까? 이 훈진한 척하는 얼굴로 또 누굴 속일 수 있나 보게. 칼날이 눌려졌다. 선명한 붉은 피가 설주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살기. 설주의 몸에서 짙은 살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전공이 확장되었다가 바늘구멍처럼 수축했다. 그녀의 호흡이 바뀌었다. 깊고 고요하게. 살인기계의 뇌가 분석을 시작했다. 연의 왼손, 칼을 쥔 악력이 약하다. 내 팔을 잡은 두 놈. 젖은 군복 넘어 내 가슴을 훔쳐보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40방향의 날카로운 바위.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180도 회전. 왼쪽 놈 못 걷고 연의 칼을 빼서 경동맥 절개 3초. 시체 4구. 오랫동안 굶주린 괴물처럼 사륙에 대한 갈증이 맹렬하게 솟구쳤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죽여.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들 다 죽여버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 덤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저벅 저벅.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빗줄기를 뚫고 걸어 나왔다. 손에는 붉게 타들어가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박동혁이었다. 그만. 동혁이 말했다. 낮고 탁하지만 천둥처럼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설주를 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소령님! 설주는 진흙탕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방금 터져나왔던 살기를 급히 거두어들이고 대신 처절한 울음소리를 냈다. 동혁이 다가와 바닥에 웅크린 설주를 내려다보더니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지아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김중사 아주 잘했다. 동혁이 칭찬했다. 포로 훈련에는 언제나 잔혹함이 필요한 법이지. 그는 설주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뺨에 난 상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픈가? 그가 물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발 소령님 집에 보내주세요. 설주가 울먹였다. 동혁이 피식 웃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오직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기 그만해. 아까 칼이 얼굴에 닿았을 때 네 목의 맥박은 전혀 빨라지지 않았어. 넌 겁먹지 않았어. 넌 김지아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그렇지. 설주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놈이 봤다. 하지만 넌 하지 않았어. 동혁이 일어나 손을 털었다. 참을성이 대단하군. 하지만 언제까지 참나 보자고. 오늘 밤은 아주 길니까. 그가 지아를 돌아보았다. 이 여자 묶어 계집 야전 격리 구덩이에 쳐넣어. 재킷도 음식도 없이 밤새 거기 돌아.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알겠습니다. 지아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대답했다. 설주는 질질 끌려갔다. 오물과 벌레가 들끓는 흙구덩이에 던져지기 전 그녀는 박동혁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옛 레이더 기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훈련 지도에도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이 시간에 놈이 왜 저기 가지? 새벽 2시. 비는 잦아들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설주는 3m 깊이의 구덩이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손발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꽉 묶여 있었다.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칼처럼 차가웠다. 보통 이 플라스틱 결박은 절단기 없이는 풀 수 없다. 하지만 정찰총국 최고의 탈출 전문가에게 이것은 어린애 장난이었다. 설주는 구덩이 벽에 박힌 날카로운 돌 조각을 찾아냈다. 그녀는 끈기 있게 결박끈을 돌에 비벼댔다. 슥슥 손목에서 흐른 피가 윤활유 역할을 하며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15분 후 툭 하고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감각이 없는 손목을 주무른 뒤 침리 클라이밍 기술을 이용해
등과 발을 좁은 구덩이 양벽에 지지하고 조금씩 입구로 올라갔다. 탈출 성공. 하지만 학대 사실을 보고하러 막사로 달려가는 대신 설주는 레이더 기지 언덕을 향해 질주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박동혁은 경치 구경하러 저기 간 게 아니다. 통신하러 간 것이다. 증거를 잡을 유일한 기회였다. 구형 레이더 기지는 90년대부터 벌어진 군사 제한구역이었다. 잡초가 무성해 길을 덮고 있었다. 설주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낡아빠진 운영 건물에 다가갔을 때 저주파 무선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깨진 벽 틈에 몸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박동혁이 작지만 최첨단인 위성통신 장비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기괴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는 표준 평양 억양의 조선어를 쓰고 있었다. 독수리 들리는가? 물건은 K버스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심어졌다. 활성화 코드는 707 알파 제로. 예상 폭발 시간, 내일 실탄 사격 훈련 중. 표준은 경악했다. 단순한 간첩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였다. 놈은 내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국군 최신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망치려는 것이다. 만약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폭발한다면 수백 명의 707 대원들이 죽고 한국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동혁은 통신을 끊고 배전반 뒤에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공간에 장비를 숨겼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갑자기 K5 권총을 뽑아 설주가 숨어있는 벽을 향해 겨누었다. 총군이 들었나? 네 소령? 설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놈이 알고 있었다. 탕! 총알이 썩은 벽을 뚫고 설주의 어깨를 스쳤다. 그녀는 몸을 날려 옆으로 피하며 구덩이 보초병에게서 훔친 유일한 무기인 단검을 꺼내들었다. 나와라. 동혁이 총을 겨눈 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네가 그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올 때부터 냄새가 났어. 피 냄새, 진흙 냄새, 그리고 배신의 냄새가. 표주는 풀숲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연기는 없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면도날처럼 차가웠다. 겁에 질린 신병 이설이는 없었다. 그곳엔 리설주 소령만 있었다. 박동혁.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흑조라고 불러줄까? 내일 네 계획은 실패할 거야. 실패? 동혁이 크게 웃었다. 네가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뭘로? 그 녹슨 칼로? 넌 지금 내 구역에 있고 탈북자 찌끄러기 취급을 받고 있어. 내가 여기서 널 쏴 죽여도 타령에서 상관을 공격하다 사살됐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훈장 하나 더 받겠군. 어디 한번 해봐. 설주가 자세를 잡았다. 동혁은 총구를 약간 내리며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기회를 주지. 남조선 개가 아니라 북조선 전사로서 죽을 기회를. 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그는 총을 집어넣고 칼날이 굽은 군용 카람빗 나이프를 꺼냈다. 덤벼. 교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설주가 표범처럼 빠르게 달려들었다. 단검이 동혁의 목울대를 향해 직선으로 꽂혔다. 탱! 동혁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공격을 쳐냈다. 그가 반격하며 옆구리를 베어왔다. 설주가 간발의 차로 뒤로 젖혀 피했지만 칼날이 군복을 찢고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하얀 피부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죽음의 춤을 추듯 엉켜붙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동혁의 실력은 실로 무시무시했다. 그는 더 강했고 팔이 더 길었으며 더 잔인했다. 철조는 계속해서 뒤로 밀렸다. 팔과 허벅지에 베인 상처가 2개 더 늘었다. 피가 철철 흘렀다. 약해졌군 리설주. 동혁이 비웃으며 그녀를 날카로운 발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남조선의 편안한 생활이 네 발톱을 무디게 만들었어. 설주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탈진해서 눈앞이 흐려졌다. 근력으로는 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머리를 써야 한다. 그녀는 벼랑 끝까지 뒷걸음질 쳤다. 끝내자. 동혁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심장을 향한 정면 찌르극이었다. 설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칼끝이 가슴에 닿기 몇 밀리미터 전 그녀는 갑자기 온몸의 힘을 빼고 뒤로 넘어져 검은 벼랑 아래로 추락했다. 동혁이 멈칫했다. 그가 벼랑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보이는 건 끝없는 어둠과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50m 높이에서 아래의 암초로 떨어져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다. 그가 이겼다. 하지만 그의 착각이었다. 벼랑 끝에서 5m 아래 설주가 매달려 있었다. 한 손으로 절벽에서 튀어나온 고목나무 뿌리를
꽉 잡고 있었다. 다른 한 손은 피 흘리는 상처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떨어지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목격한 이 나무 뿌리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설주는 이를 악물고 다시 기어 올라갔다. 고통이 살점을 찢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박동혁, 넌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시체를 확인하지 않은 것. 그녀는 언덕 위로 올라갔지만 동혁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레이더 기지로 다시 숨어들었다. 놈의 통신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다. 없어진 걸 알면 계획을 취소할 테니까. 대신 그녀는 군화 밑창에서 초소형 녹음칩을 꺼냈다. 최 차장이 그녀에게 건네준 NIS의 최신 장비였다. 그녀는 칩을 동력의 통신 장비 틈새에 끼워 넣었다. 이제 놈이 받고 보내는 모든 명령은 NIS 본부로 직송될 것이다. 그 후 설주는 옷을 찢어 상처를 붕대처럼 감고 칼에 베인 자국을 숨기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발라 가시덤불에 긁힌 것처럼 위장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시루 훈련 집결지로 향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설주가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중계 전체가 점호를 하고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설주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하지만 살아서 나타나자 김지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아직 안 죽었어? 지아가 내뱉었다. 설주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휘단상에 서 있는 박동혁을 훑어보았다. 동혁이 그녀를 보았다. 그녀를 잠시 경악이 스쳤지만 아주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가 추락 후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보고합니다. 설주가 외쳤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쩌렁쩌렁 울렸다. 신병 이설이 훈련 완료했습니다. 연병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동혁이 내려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명줄 한번 길군. 하지만 내일 코스탄이 터질 때도 도망칠 수 있는지 보자고. 설주는 그를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입대 후 그녀의 얼굴에 처음 떠오른 미소였다. 두고 보시죠, 소령님. 두고 봅시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내일 실탄 사격장에서 설주는 더 이상 토끼가 아니다. 그녀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오전 9시 승진 전술 사격장. 공기는 팽팽한 활 시위 같았다. 디빙석은 국방부 장관과 미군 군사사절단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로 가득 찼다. 한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인 차세대 휴대용 미사일 K버스터의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주변 7여단 알파팀이 시범 사격을 맡았다. 박동혁은 사격 통제 위치에 서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눈빛은 광적인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5분 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그가 심어둔 악성 코드가 유도 시스템을 조작해 목표물을 바로 VIP 귀빈석으로 고정할 것이다. 끔찍한 폭발이 군 수뇌부를 쓸어버리고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이설이는 후방 지원조에 배치되어 발사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탄피나 줍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김지아가 설주 옆을 지나가며 턱짓했다. 비켜, 재수원 붙은 년아. 오늘은 내가 빛나는 날이야. 넌 배경이나 해. 설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2km 밖 지휘 차량에 있는 최 차장과 직접 연결된 비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리소령, 네가 심은 칩에서 신호가 잡혔다. 악성 코드가 확인됐어. 시스템을 해킹해서 원격으로 무력화하려면 3분이 필요해. 시간을 끌어. 놈이 절대 쏘게 해선 안 돼. 최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 3분? 설주가 중얼거렸다. 놈은 30초 뒤에 쏠 겁니다. 지휘 단상 위에서 동혁이 손을 들었다. 깃발이 내려갔다. 목표 고정! 발사 준비! 발사대의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발사관은 바다 쪽이 아니라 자동으로 축을 회전하며 천천히 VIP 귀빈석을 향해 돌아갔다. 저게 뭐야? 장교 한 명이 소리쳤다. 시스템 오작동이다. 당장 멈춰! 멈추지 않습니다. 동혁이 당황한 척하며 제어 키보드를 마구 두들겼다. 사실은 잠금 장치를 활성화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자동 카운트다운 시작. 10, 9. 혼란이 터졌다. VIP들이 허둥지둥 도망쳤다. 경호팀이 몸을 날려 그들을 막아섰다. 발사대와 가장 가까이 있던 김지아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방아쇠를 잡고 있는 건 그녀였지만 시스템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살려줘요! 터질 거예요!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치다 비틀거리고 넘어졌다.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다. 평소의 강철 여전사 이미지는 사라지고 비참한
겁쟁이만이 남았다. 박동혁은 속으로 비웃었다. 쾅!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3초 남은 바로 그 순간 쾅! 번개 같은 그림자가 날아들어 박동혁의 가슴에 강력한 2단 옆차기를 꽂아 넣었다. 동혁은 제어대에서 튕겨나가 펜스에 등을 쳐박았다. 설주였다. 누구도 반응할 새 없이 설주는 제어판으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려는 게 아니었다. 더 미친 짓을 했다. 하드웨어 자폭 코드를 수동으로 입력한 것이다. 이 칩의 원본 설계를 복제한 북한의 최고 무기 전문가들만이 아는 코드였다. 너 뭐하는 짓이야? 비켜! 보안 요원이 그녀를 끌어내려 달려들었다. 닥쳐! 설주가 일갈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살기에 요원은 등골이 오싹해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삐삐핑! 미사일 발사관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바닥으로 푹 꼬꾸라졌다. 빨간불이 꺼졌다. 시스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관중석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설주는 그곳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지만 눈동자는 혜성처럼 빛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는 박동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게임 끝났다. 흑조. 이 빌어먹을 년. 동혁이 으르렁거렸다. 계획이 들통났음을 알았다. 테러는 없었다. 그는 소매 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설주를 향해 겨누었다. 다들 꼼짝 마. 2년을 쏴 죽여버리겠어. 트러블 7 대원들이 주변을 포위했지만 아군 오사 우려 때문에 감히 발포하지 못했다. 이때 근처에 웅크리고 있던 김지아는 동혁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채 귀로 젖히고는 인간 방패로 삼았다. 아! 박소령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지아입니다. 그녀가 울부짖었다. 닥쳐 멍청한 계집년아. 동혁이 지아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댔다. 넌 그냥 장기판의 조리뿐이야. 내가 이깟 쓰레기 같은 여단에 관심이나 있었을 것 같아? 지아는 망연자실했다. 자신의 우상, 항상 아부했던 그가 이제 자신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었다. 비참한 수치심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 여자 놔줘. 설주가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걸어왔다. 오지마! 머리통은 날려버리겠어! 동혁이 소리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는 지금 설주의 눈빛이 진심으로 두려웠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사신의 눈이었다. 설주는 멈춰서서 신병 모자를 벗어 땅에 던졌다. 그녀는 헐렁한 겉옷을 벗어 던졌다. 안에는 몸에 딱 붙는 전술 슈트가 드러났고 여기 있는 어떤 한국 군인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투의 흔적인 흉터들이 탄탄한 근육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금속 인식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나 리설주, 전 정찰총국 소령, 현 국가정보원 특별요원. 경악의 탄성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탈북자 계집, 식충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전설적인 특수부대 소령이었다니. 박동혁, 선택지는 두 가지다. 설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 총 버리고 투항해라. 둘, 3팀의 진짜 살인 기술이 어떤 건지 내 손으로 보여주마. 동혁은 지아를 앞으로 세게 밀어 장애물로 삼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총알이 총구를 떠나는 찰나의 순간 설주는 이미 움직였다. 그녀는 양옆으로 피하지 않았다. 앞으로 쇄도하며 뱀처럼 바닥에 몸을 밀착해 미끄러져 간발의 차로 총알을 피했다. 넘어지는 김지아를 스쳐 지나갈 때 설주는 한 손으로 그녀를 받쳐 안전한 곳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자신의 적을 구하는 그 행동에 지아는 눈을 크게 떴고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설주가 동혁의 코앞에서 튀어올랐다. 너무 느려. 그녀가 어퍼컷을 날렸다. 우드득.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동혁은 충격에 비틀거렸고 총이 손에서 튕겨나갔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카람빗 나이프를 꺼내 반격했다.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설주의 눈과 목을 노렸다. 하지만 설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다. 관절이 끊어지는 소리가 보는 이들의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들었다. 그녀는 칼을 빼앗고 몸을 회전시켜 놈의 관자놀이에 돌려차기를 꽂았다. 동혁이 바닥에 처박히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그가 기어 일어나려 했지만 설주는 이미 그의 가슴을 짓밟고 있었고 카람빗의 칼끝은 그의 오른쪽 눈동자에 닿아 있었다. 끝났다. 흑조. 설주가 나지기 말했다. 죽여!
동혁이 그녀의 얼굴에 피를 뱉었다. 너도 나랑 똑같은 괴물일 뿐이야. 설주는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녀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난 너랑 달라. 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지.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칼 손잡이로 관자놀이를 강하게 내리쳐 즉시 기절시켰다. 경찰차와 국정원 헬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특공대가 들이닥쳐 수갑찬 박동혁을 끌고 갔다. 1시간 후 질서가 회복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격장으로 내려와 설주에게 악수를 청했다. 고맙네 리소령. 자네가 우리 목숨과 이 나라의 명예를 구했어. 장관이 존경을 담아 말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707여단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네들. 장관이 호통쳤다. 최정예 부대라는 이름을 달고서 2년 동안 간첩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저런 훌륭한 동료를 따돌리기나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여단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지아는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로 절뚝거리며 설주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미친년입니다. 제발 벌을 주십시오. 설주는 지아를 내려다보았다. 멸시당하고 음식 세례를 받고 숲에서 구타당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벌벌 떨며 무릎 꿇은 가해자를 보며 그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의 격은 이런 종류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어나 중사. 설주가 말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지아가 희망을 품고 올려다보았다. 아니. 설주가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 안 해. 하지만 복수도 안 해. 넌 내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으니까. 네 평생 가장 큰 벌은 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목숨이 이 탈북자가 적선해 준 거란 걸 잊지 않는 거야. 설주는 뒤돌아 대기 중인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최 차장이 헬기 문가에 서서 미소 지었다. 잘했어. 좀 쉬고 싶나? 설주는 707 막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비갠 뒤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다음 임무로 보내주십시오. 전 군인입니다. 전장에 있어야죠. 헬기가 이륙했다. 아래에는 경외감과 후회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남겨졌다. 리설주, 유령은 다시 그녀의 길을 떠났다. 고독하지만 긍지로 가득 찬 길을.